여론조사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한길리서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그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 지금 결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49.5%가 나왔고요. 김문수 후보 38.2%, 이준석 후보는 사실 뭐 볼 것도 없이 5.7%고요.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아니 김문수 후보가 38.2%나 나왔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자동 단일화가 된 셈이긴 한데 자동 단일화요? 예, 뭐 그렇게 됐죠. 근데 그 이전에 한덕수랑 둘이 있을 때는 오히려 3자 대결을 하더라도 김문수가 20대, 20%대 후반, 그쵸. 30을 채 못 넘었었는데 거의 10% 정도가 지금 고스란히 그대로 더 올라간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 외부로는 공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테이블을 봤더니 우선은 보수 과표집이 현저합니다. 대략 진보보다 한 9% 정도의 보수 표집이 현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 방식대로 보수 진보를 한 1대1로 가정해서 조사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한 11%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긴 걸로 돼 있죠. 그걸 보수 진보를 한 1대1로 가정을 해서 환산해서 조사를 하면 한 17, 8 정도 차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사 시점상 좀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나타난 조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보면은 한덕수, 김문수 간의 그 당내 내용, 사실 그 당내 쿠데타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김문수로 결국 후보가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난 이후라서 결집된 효과가 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다른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하우스 이펙트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꽃이 조사했을 때와 한길리서치가 조사했을 때, 리얼미터가 조사했을 때 이미 이제 그 답을 하는 이제 유권자 또는 응답자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책 성향을 드러내어서 난 의견 표출하기 싫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우스 이펙트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실제로 11%포인트의 차이가 실제 민심과 여론과 일치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매우 의문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럴 수가 없다. 지금 김문수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해서 지금 이런 정도의 표 차이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평론가들이 평론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원래 한 10에서 15%포인트 차이가 완전 초박빈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격차이지만 지금 같은 민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럴 수가 없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과표집이라는 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는 인정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과표집 상태에서 실제로 김문수 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업이 되었다 또는 뭐 작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뭐 신뢰감 있게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집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결국은 그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탈하는 표집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조사한 시간에 대한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은?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사실 선거 운동 기간에 나온 첫 조사니까 사실 그 의미를 부여를 한다면 저는 지난 2017년도 탄핵 대선을 한번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41, 심상정 후보 6 해서 47%를 사실상 진보 진영에서 얻었고요. 또 당시에 홍준표 24, 안철수 21, 유승민 6 해가지고 당시에도 중도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탄핵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51% 정도 얻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는 호남에서 근거를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오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탄핵 대선일 때도 보수 쪽을 총결집해서 산술로 더하면 비등비등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것이 원래는 저는 2017년도에 예를 비춰봤을 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탄핵당한 세력이 그래도 사과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탄핵당한 세력이 사죄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쿠데타 모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비등비등하지는 않고 민주진보 진영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저는 지난 탄핵 대선과 비교해 볼 때는 이 지금 5대5 구도로 가고 있는 이 흐름 이건 별로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출마를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표가 갈라지는 거는 당연한 상수로 돼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의심하는 분들이 이런 조사 결과의 흐름을 보고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걱정할 필요 없는 여론조사 결과, 그럼 향후에 이재명 후보의 최종적인 지지율에는 좀 어떤 평가들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지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초반에 이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지금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어떤 기세로 계속 이렇게 이제 끌고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할 거냐. 또 국민들의 긴장도를 높여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장으로 직접 가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동료해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초긴장 상태에서 아마 22일 동안 계속될 것인데, 다만 지금 이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흐름이나 추세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책 성향을 드러낼 때, 야, 이거 김문수 완전 안 되는데 갈 필요 없어라고 이제 이따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거 해볼만한데 라면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여론조사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용한다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이냐.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이, 자, 어떤 식으로든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단순히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해야 한다는 열기가 저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꺾을 만큼, 그러면은 중도층의 표심이 흔들려서 야, 김문수 좀 상승하니까 그쪽으로 편성해볼까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우리 이제 신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2007년도 뭐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표 차이가 한 500만 표가 났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지 그 이하로 난다라고 저는 이제 보진 않는데, 이것이 이제 득표율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다른 문제이지만,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이슈가 2017년도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하는 것과도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금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 이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표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읍시다라고 할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표 차이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는 거냐 라면서 사실은 집단으로 투표장에 가서 심판 선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최종적인 막바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이 여론조사에도 좀 많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우선 이 5대5를 이제 보수 진보를 5대5로 이렇게 팽팽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2012년 당시에 안철수 후보의 표를 온전히 보수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2017년도. 그래서 이제 그 호남표 상당 부분이 안철수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좀 앓는 소리를 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상황을 낙관하고 뭐 나는 안 찍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데, 저는 그런 방식의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로 진보 진영은 신나는 투표를 신이 나야 투표장을 더 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를 목표를 정해놓고요. 예를 들어 58% 또는 60%를 압도적으로 이번에는 이겨야 된다. 이런 목표를 해서 투표장으로 갑시다 하는 거하고, 자, 한 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엄살을 떨어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선거는 어저께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끝난 이후에 적어도 지금 12월 3일부터는 선거 국면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당한 국민들이 이미 선거에 대한 마음은 정했고, 저는 남은 표는 대세 편승형 이 표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훨씬 더 유리한 방향이다. 이렇게 저도 봅니다. 하나만 좀 첨언을 하면, 제가 아까 5대5도 설명드린 것은 원래 그런 유권자 분포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서 사실 2017년도랑 지금은 또 상황이 너무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상당히 이번에는 내란 진압에 관한 국민적 의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남은 관건은 보수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향,
전 거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란을 진압하겠다라는 많은 국민들의 그 헌법 수호의 의지는 전 투표장에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뭐 엄살을 떠는 전략을 쓰든 아니면 자신감 있는 전략을 쓰든지 간에 전 나올 분들은 우르르 나올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보수 쪽에서 뭐 최근에 한덕수, 김문수 이 단일화 과정에서도 거의 쿠데타적인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고 이제 완주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수 쪽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찍을 사람이 없다, 내지는 내가 찍어봐야 어차피 지는데 뭐더러 투표장 나가냐라는 예.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의 그런 투표 포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득표율로 그게 영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쪽이 들나가고 투표를 미리 포기해버리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리면 그 반사적 효과가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는 훨씬 더 득표율에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변수나 노력보다는 이 국민의힘 쪽에서의 투표 포기, 전 이 예. 부분이 더 영향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박근혜 탄핵 전국 이후에 보게 되면 사실 그 투표장까지 가지 못한 그 포기한 보수 진영의 그 표심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표장까지 가지 못하고 전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내란의 특수성 때문에 또 말씀을 주셨던 아니 그리고 부분도 뽑을 있고요.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데요. 저 김문수도 싫고 이준석도 싫다라는 보수 진영의 유권자들의 마음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나가서 뭐 이재명 대표를 찍어주러 나가는 분도 일부 계실 거고요. 대다수들은 좀 포기하는 쪽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게 2017년도에는 그래도 차림표가 많아가지고 후보가 예. 많았기 때문에 뭐 소신투표 내지는 미래에 그래도 씨앗이라도 남겨놓겠다라는 예. 약간의 소신투표 경향이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양대 결집 효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을 좀 하면서 오히려 저는 보수 쪽에서는 투표 포기층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내세워서 어제도 이제 최상병과 관련돼서는 갑작스럽게 최상병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죠. 후보가. 갑자기 연평해전 이걸 물어보잖아요. 아니 오히려 못 그러니까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제 김문수는 허니문 효과가 뭐 사흘을 간다, 일주일을 간다,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그쪽 뭐 결집을 시킬 테니까 지켜보면 될 일인데, 후보가 실제로 지금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김문수는 자 정광훈하고 같이 했다, 그리고 뭐 공산주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그 흔적들만 남아 있는데, 아직까지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인물인지,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할 것인지,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은 잘 움직이겠지만 기자들이 그냥 둡니까? 당연히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날 텐데, 매우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될 것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홍준표는 아예 디스를 놓고 있죠. 한동훈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덕수는 참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팀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원팀으로 가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확고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야 그렇게 해서 원팀으로 갔을 때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좀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 다 아닌데 그러면 괜히 지금 줄 섰다가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예.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것이에요. 자, 그런 반면에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은 중도 확장과 외연을 이렇게 넓히기 위해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 갔을 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문제를 자 어느 지점까지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이것을 심판과 응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냐. 중도 확장 노선과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결일 수도 있고, 거기에는 자 당장 조희대 탄핵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전국 법관회의에서 뭔가 시원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조희대가 자진 사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진보는 결집하기보다는 여기서 느슨한 상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란 세력의 척결과 관련된 부분에 중앙선대위가 어느 정도의 전략과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줘야 표의 쏠림 현상과 그리고 표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는 이런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대에 500만 표 이상의 큰 득표차가 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명박, 정동영. 이때 532만 표 차이 났고요. 문재인, 홍준표. 이때 557만 표입니다. 우리가 표 차이가 제일 많이 난 때를 이명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때는 득표율 차이가 제일 많이 났고요. 역대에. 예. 실제 표 수로 보면 문재인 그 대통령 당선 때 표 차이는 557만 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시기의 특징이 약간 다르죠.
지금과 더 유사한 형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시기와 비슷합니다. 즉 보수가 현재 약세인 그 시기와 비슷했는데 그때는 투표율이 아마 77점인가요? 77%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포기를 했느냐? 이렇게 500만 표 이상의 격차가 나는 그런 시기에도 보수가 투표를 포기했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77% 이상 나왔으니까 다. 그러나 반면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던 그 시기에는 투표율이 아마 60% 초반? 62%가 이 정도였을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진보 진영에서는 투표를 포기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같은 상황이라도 투표 포기의 경향은 진보 진영은 흥이 안 나면 투표를 포기한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어느 경우에도 투표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